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아이는 없이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어쩌다 이 채널을 알게 되어서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너무 답답한 일이라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었는데 괜히 이런 얘기를 밖에서 했다가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속에 담아만 두려니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대나무 숲에 소리 지르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지금은 인연을 끊어버린 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시누이는 남편의 하나뿐인 가족이고 저의 유일한 시누이였지만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걔가 지금 어디서 이걸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풋풋했던 대학 시절에 처음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부터 저는 남편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일찍이 부모님을 잃으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이 혼자 동생까지 챙겨야 했죠. 그런 와중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형편 때문에 학비 마련이 어려웠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남들보다 오래 걸려 대학을 졸업해야 했습니다. 저 같으면 어디 도움이라도 구하거나 쉽게 포기하고 싶었을 상황에도 남편은 불평 한 번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 해낸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며 연애를 해왔던 저는 그 사람을 잠깐의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리고 기반도 없지만 몇 년 뒤에는 결혼을 하고 평생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지한 관계로 생각하며 만나왔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며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곤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힘든 사정을 아시고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편을 자식처럼 챙겨주시고 많이 예뻐하셨죠. 남편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외동딸인 저 대신 아들 노릇도 하고 일찍부터 저희 집에 왕래를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의 동생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후로 저희 남편이 동생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되어 챙겼다는 것도 알았기에 남매가 서로를 더 많이 의지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정작 남편은 동생에게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니 당연히 챙기고 걱정하는 듯 하기는 했지만 제 앞에서 동생 얘기를 자주 하는 그런 살가운 모습이 전혀 없었죠. 제 주위에 오빠가 있는 친구들도 다들 과격하게 싸우기도 하고 오빠들과 대면대면하니까 그런 건가 싶기는 했지만 남들에게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많이 의외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이랑 저랑 동갑이라고 했었는데 저랑 만나면서 어떻게 한 번을 소개시켜주지 않는지 그것도 이상하다 생각했죠. 연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뒤로는 그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보게 될 남편의 가족이고 내 시누이가 될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벌써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면서 저한테는 시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보여주기 꺼려하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빠, 왜 나한테 한 번도 동생 보여줄 생각을 안 해?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랑 벌써 친하게 지내는데 나도 결혼하면 시누이랑 잘 지내야 할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동갑이라 서로 통하는 것도 많을 건데 가족들 사이에 여태 한 번도 못 본 것도 좀 그렇고 오빠가 소개 안 해주는 것도 좀 이상하네? 글쎄, 어차피 결혼해도 자주 볼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래야 하나? 안 보긴 왜 안 봐?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 쪽 식구는 동생이 전부인데 우리 결혼하면 더 자주 보겠지. 오빠 혹시 내가 창피해?
그래서 동생한테 안 보여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왜 창피해. 그게 사실은 내 동생이 창피해서 그랬어. 사실 동생이 어렸을 적부터 내 속을 많이 썩였거든.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학교랑 경찰서 불려다니고 그랬거든. 그때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애가 충격을 받아서 마음을 못 잡는 거라 생각했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수시로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런 애를 내 동생이라고 보여주려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오빠를 오해했네. 미안해. 그제서야 동생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우이의 모습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혼자 동생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오빠들이 의뢰하는 동생에 대한 과잉 걱정일 거라 생각했지, 설마 그 나이까지 진짜 말썽을 부리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을 무척이나 부끄러워하면서 부모님 대신 동생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자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 때문에 제게 피해를 줄까 싶어 왠지 제 눈치를 보기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되레 미안해진 저는 그날 이후로 동생에 대해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만남도 계속 이어지고 어느덧 제 나이도 30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났으니 저희도 벌써 장기 연애였고, 그쯤 되니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시고 계셨어요. 남편을 진작에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고 기다리셨으니 마음이 급하실 만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까지 챙기느라 고생도 많았고, 학비 벌어 대학 다니느라 졸업도 많이 늦은 탓에 취업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아서 당장 결혼을 하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어요. 저는 작게 시작해도 좋다 그랬는데 남편은 제게 여유있게 못해주는 게 미안한지 자꾸 결혼을 미루고 있었죠. 그런 중에 저희 부모님이 더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결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딸 가진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러신 건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말씀을 꺼내셔서 결국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처음 만났던 신우이는 남편이 걱정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말처럼 학창시절부터 많이 사고를 쳤는지 보자마자 어떤 스타일일지 알 수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대 후반이 할 법하지 않은 말투와 대화들로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결혼을 하던지 제가 가족이 된다던지 그런 부분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데,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지 예물 가방을 받고 싶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 자기가 대신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물론 화가 난 자기 오빠의 만류로 정리되었지만 저는 그날의 신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상견례 날은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는지 별말 없이 지나갔지만 결혼을 하면서도 저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신우이가 계속 염려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걱정 속에서도 결혼식을 잘 올렸고 저희는 국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을 거진 다 전셋집 구하는 데 썼다 보니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들처럼 해외로 떠나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드디어 부부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만난 만큼 서로 모르는 것도 없었고 저희는 정말 끼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피로가 풀렸으니 부모님 말씀처럼 준비가 덜 되더라도 일찍 결혼한 게 참 잘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잠시 잊고 있던 신우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며 잠시만 신세를 지자고 하더니 이제 막 신혼인 저희 신혼집을 막무가내로 점거하고 있었어요. 박유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신혼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대체 집은 어쩌고 여기로 와? 어? 아, 잠깐만.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 나 갈 곳이 없어. 아이,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뭐냐고. 그리고 너가 무슨 사정이길래 다 큰 어른이 오빠 집에 앉혀있어? 내가 뭐 오래 있겠다고 했어? 나도 이런 쥐구멍만한 집에 오래 앉기 싫어. 잠깐만 신세 지다가 가겠다니까? 우리가 왜 네 사정을 봐줘야 되는데. 얼른 나가. 당장 나가. 여보, 화내지 마. 아가씨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잠깐이라는데 같이 지내면 어때? 응? 그래, 하나뿐인 가족인데 나 몰라라 하게?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만류를 해도 신우이는 억지를 피며 버텼고, 결국 제가 화가 난 남편을 말리며 어쩔 수 없이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있겠다던 신우이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염치가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회사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신우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꼼짝 않고 있으면서 온 집안을 어질러 놓기 일쑤였습니다. 자기가 먹은 설거지 하지도 않고 빨래도 다 저한테 부탁했으니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로는 일을 구하고 있다더니 정작 아르바이트조차 구하는 것 같지 않았고, 집에서도 하는 것 없이 제 일거리만 더 늘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신우가 곧 나갈 거라 믿으며 참아왔지만, 그 후로도 매일같이 사고를 치고 허락 없이 제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을 겪으며 저도 인내의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또 제 물건 만졌어요? 뭐요? 아, 화장품이요? 내 거 다 떨어져서 좀 썼어요. 저한테 좀 말하라니까. 남의 물건을 자꾸 건들면 어떡해요. 저번에 제 옷도 가져가서 버려오고, 이 화장품도 선물 받은 건데 벌써 다 썼네요? 내가 쓸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가족한테 내주는 게 아까워요? 그래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제발 다음부터는 말이라도 좀 해요. 별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되게 생색내네. 신우는 제 물건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몰래 숨겨둔 현금까지 손대면서도 전혀 미안한 내색이 없었어요. 말이 통해야 화도 내고 가르치기라도 할 텐데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며 힘들어했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신우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힘들었던 저희가 신우이를 어떻게든 내보내려 노력을 해봤지만 뭘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자리 구하면 나간다기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일자리를 찾아 줘보기도 했는데 다들 연봉이 적다, 중소기업이다 라며 싫다. 그러고 일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얼른 보증금 정도 쥐어주고 나서야 신우이는 툴툴거리며 저희 집을 나가게 되었네요. 그때 잠시 같이 살면서 얼마나 호되게 당했던지 저도 그때 신우이에게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몇 년간은 신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되지 않아 그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어 연락을 할 방법도 없어서 남편과 저는 신우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기를 바랬죠. 그제서야 저희는 조금은 늦은 둘만의 신혼생활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불안했었는데 더는 그럴 필요도 없었고 제 집에서 자유롭게 남편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또다시 우리 앞에 신우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그날은 다음날 늦잠을 잘 계획으로 맥주와 함께 안주거리를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자 신발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목소리로 인해서 제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신우였습니다. 언니, 나 돌아오라고 현관 비밀번호도 안 바꾼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전과 같아서 나 감동 먹었잖아요. 유진아? 여태 연락도 안 되더니 어쩐 일로 왔어? 어쩐 일은요. 나도 이제 오빠랑 언니 볼 면목이 생겨서 찾아왔죠. 어머, 맥주랑 안주들이네? 어쩜 역시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나도 이렇게 음식 좀 사왔는데.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은 전과 같았지만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전과는 다른 모습의 유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 혼자 사니까 그제서야 제가 언니 오빠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준 돈 언니네한테도 큰 돈이었을 텐데 뭐라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재정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까 또 우연히 주식 쪽으로 빠삭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죠. 주식이라는 게 공부도 엄청 해야 되지만 실생활에서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조언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 얻고 직접 세상에 나가 실물 경제를 확인하니까 조금씩 보이면서 감이 왔어요. 그때부터 작은 돈이 붙고 붙어서 이렇게 언니 오빠에게 지난날 사과도 할 겸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고 보여줄 겸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나갈 때 받은 1,000만 원에 속썩임 값 더하기 이자 좀 넣었어요. 이 정도 형편은 되니까 거절 말고 받아주세요. 얼마나 넣었나 싶었는데 신우가 건네준 봉투에는 나갈 때 준 돈의 2배인 2,000만 원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신우의 말을 들으면서도 또 무슨 술수인가 싶었는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내주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조금은 신우의 말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뒤늦게 퇴근하라고 온 남편도 처음에는 달라진 동생의 모습에 당황을 하더니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에 안심을 했고 우리 3명 모두 늦은 새벽까지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신우와 정상적인 자리를 가진 날이었어요. 거기다 다음날 과음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늦게 일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 끓인 건지 북엇국을 저희에게 대접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건 저보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중학생 이후로 사고만 치던 동생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에 대해 어리벙벙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신우는 정말 바뀐 모습으로 지난날 저희에게 한 잘못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자주 찾아와 이것저것을 챙겨줬습니다. 비싼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 옷 등등 큰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저희에게 베풀었죠. 그러면서 궁금증이 몇 개 생겼어요. 신우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둘러져 있었기에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궁금했죠.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람은 봤어도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지.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우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그런데 여기 집에서 산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집은 언제 살 예정이에요? 집? 당연히 아직 한참 남았지. 아니다, 내 집 살 수나 있을까? 서울 경기 밖으로 나가면 구할 수 있을 텐데 회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쵸, 요즘 집값이 눈 뜨면 오른다니까요. 월급 모아서 집 산다는 말은 옛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 제가 말한 남자친구 말이에요. 정말 주식 정보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비밀인데 원래는 주식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정보를 주니까 진짜 귀한 정보예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주식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언니가 직접 거래하면 타이밍을 모르니까 저한테 빌려주는 셈 치고 주면은 제가 무조건 원금의 상한가 수익은 드릴게요. 어차피 좀 잘못되어도 제가 벌고 있는 수익이 하루에 몇백은 되니까 약속대로 못 드리면 그 수익에서라도 드릴게요. 주식? 난 모르겠다.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식이랑 보증은 하는 거 아니라고 배운 세대잖아. 물론 네 말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물어본 거지. 저도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투자금이 1,200만 원도 아닐 거고 그렇다면 적금을 깨어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했기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돈 10,000원 아낀다고 집에서 한참은 먼 마트를 가는 형편인데 그렇게 큰 돈을 덜컥 투자에 쓴다는 것이 왠지 무섭더라고요. 계속 투자를 하라고 매달렸으면 수상함을 느꼈을 텐데 깔끔하게 한 번의 제안을 한 것 외에는 말을 꺼내지 않는 신우 모습에 의심은 없어졌고
투자할 목돈이 없는 게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식 때문인지 저희를 만나면서도 몹시나 바쁜 모습의 신우는 종종 큰돈을 벌었다며 저희에게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저희 두 부부가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번 월급보다 큰 수익에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며 월급이 나오고 있고 전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었죠. 적금 좀 깨서 투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더라고요. 집 장만을 위해서 모으는 돈이니 제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는 없어 남편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모으는 것 중에 최근에 든 거 깨면 안 될까? 적금을 왜? 장인 장모님께 무슨 일 생기셨어? 아니, 당신 동생 있잖아. 저번에 나한테 투자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내가 큰돈 투자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신우도 믿기가 좀 그랬는데 당신도 신우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잖아. 나도 처음에는 유진이가 우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처음 투자 제안한 적 빼고는 가볍게라도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 그 정도면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 뭐 나도 유진이 만나 첫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투자해보라고 말은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말을 꺼내볼게. 남편도 신우에게 투자하는 것에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제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감사한 게 막상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신우가 정신도 차린 모습이고 설마 같은 피가 섞인 오빠 돈을 사기칠까 싶어 의심은 하나도 하지 않고 혹시 그 사이 신우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만 되었죠. 급한 마음에 남편이 자리를 만들기 전 제가 유진이를 만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말한 말에 유진이는 선뜻 우리 돈을 합쳐 투자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받아주는 신우에게 얼마나 고맙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를 한다고 돈을 주는 건 우리인데 말이죠. 어쨌거나 신우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말을 꺼내고 난 뒤 곧장 휴대폰으로 투자금을 넣어주었습니다. 신우의 말로는 당장 매일 3~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말을 했습니다. 설령 잘못된 투자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자신의 다른 종목으로 번수익을 주겠다며 3%의 수익은 보장해준다고 말했죠. 물론 수익의 일부는 신우의 수수료로 주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3%라는 수익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 제 월급을 넘는 금액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정확하게 제 통장에 3%의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후로 하루하루 3에서 최대 5%까지 들어오는 수익에 쾌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초단위로 벌어지는 싸움에 장기 투자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 건지 신우는 큰 수익을 계속 내더라고요. 투자를 하면서까지 반신반의하던 남편은 통장의 금액을 보고는 저보다 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번 주에만 들어온 수익이라고?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벌고 사나? 이거 완전히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야 바보. 유진이 말대로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면 직구하는 것도 2배는 빠르겠다. 맞지? 정말 나한테 처음에 말했을 때는 수익이 진짜 좋은 건이라고 했는데 내가 머뭇거리던 게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저번 종목에 비하면 이번 거는 3발이 피라고 하던데 당신한테 빨리 말할걸. 괜찮아. 그래도 이제서라도 이 정도 버는 게 어디야. 내심 뿌듯하네. 내가 유진이 돌본다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사람 구실도 하고 우리한테 이만큼이나 도움 주니까.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유진이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사 먹이자. 신우에게 감사한 만큼이나 어떻게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도와주는 신우의 남자친구가 궁금했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토록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궁금증을 사전에 차단을 하듯 신우는 저희에게 겁을 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오빠랑 연락할 때는 다른 사람 번호로 해요. 말했잖아요. 금융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 가족들도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돈 벌 만큼 벌고 시간 지난 만큼 지나서야 만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푼돈 번 것 때문에 다 압수당하고 교도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궁금하더라도 알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나중에 한가족 될 사람들인데 늦게 알아서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 겁이 나서 더는 물어보지도 못하겠더군요. 그 뒤로도 몇 달간은 단 하루도 약속한 수익료를 저희에게 따박따박 넣어주었고 앉아만 있어도 들어오는 돈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보장되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역시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우리 나머지 적금도 다 깨서 넣어볼까? 왜 지금 들어온 돈만 해도 다른 적금 이자만 못하잖아? 여기는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도 높을 텐데 이번에 만나는 김에 투자금 좀 늘린다고 하자. 남편도 저희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있으니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더 큰 투자를 제안한 건 신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건이라 말하면서 한 방에 정리하자며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죠. 저희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남은 모든 적금과 저금한 돈을 털어 신우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지점에서 팔아야 한다며 기다리려던 신우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걱정되어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자 점점 돈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종적을 감춘 신호를 확인하고는 저희 부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랴부랴 사기죄로 고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허위 사실을 듣고 사기를 당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민사소송을 시도해보았지만 그것도 한국에 지내면서 주소지가 정확해야 할 수는 있었던 거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신우를 법정으로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휴가를 내어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뒤늦게 신우의 흔적을 따라 도피처로 갔을 때에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국내에 있을 때는 잡아서 어떻게라도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욕심을 부린 우리 잘못도 있었지만 어떻게 한 핏줄에 도움을 주었던 우리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 뒤로 신우의 행방을 알기 위해 주변 조사를 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죠. 애초에 신우가 저희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사기를 칠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선심을 쓰듯 돌려준 돈가이자 지난 선물들까지 신우가 직접 투자로 번 돈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었고 저희와 같이 투자 사기를 입은 투자자들의 돈으로 저희에게 미끼를 던진 거였습니다. 오히려 신우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기 공범으로 몰려야 했죠. 수사를 통해서 저희 또한 사기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지만 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기를 당한 허탈한 마음과 날아드는 고소로 인해서 당장의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모든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신우를 찾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죠.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뒤늦게 신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과 해외에 있는 탓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싹 다 피해를 입히고 숨는 바람에 누구도 신우의 소식을 알지 못했죠. 하필 저희를 빼고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 정서상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로 손가락질 받는 분위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인 피해 복구나 수사보다는 시시하기를 바랬습니다. 머리 숫자도 좀 모이고 피해 금액도 많아야 인터폴 수사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희 부부 둘만 신우를 쫓고 있었죠. 앞으로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을 하면서 신우를 찾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두 부부는 차를 타고 온 전국을 다니며 신우의 조그마한 흔적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습니다. 조금씩 신우가 벌인 사기와 행적들의 증거들은 모이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에게 신우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며 말렸지만 저희 피 같은 돈을 가지고 간 신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남편과 저를 속였다는 분노에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중학교 시절 같이 어울렸다는 친구에게서 연락처와 함께 주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찾는 것을 포기했을 거라 생각한 건지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까지는 저희가 찾을 줄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 놀러오라며 연락처를 불러주었더라고요. 거기다 같이 사귀를 치던 놈과 결혼을 한 건지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며 주소까지 알려주었고요. 연락이 안 되면 이것으로라도 연락을 해보라며 신우의 SNS도 알려주었습니다. SNS를 보자 어이가 없던 게 지난 5년 동안 돈 걱정, 마음고생한 저희 부부와 달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마음 편히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편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도 연락처와 주소를 알게 되어 그제서야 다 잡았다 싶었습니다. 곧장 신우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지금 마음고생을 떠나서 외국에 있는 신우를 잡아올 수도 없었고 우리 돈만 돌려준다면 지금까지 한 마음고생도 묻어둔 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은 채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나간 신우는 내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피해를 입힌 우리 부부와 통화를 하면서도 당당하더라고요. 박유진 씨 휴대폰 맞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유진아, 나 언니야. 성경이.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이니까 그 돈 좀 돌려줘라. 우리한테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알잖아. 어머,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언니,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돈 돌려줄 형편이 안 돼요.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그 돈 언제가 되었든 갚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락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마 떼어먹기라도 하겠어요? 너가 그럴 마음이 아니었다면 해외로 가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쳤다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리 너 더 이상 믿지 못해. 우리 형편도 좋지 못해서 그 돈 돌려받아야겠다고. 사기?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누가 사기를 쳐, 누가? 내가 방금 전까지 안 갚는다고 말했어요? 갚는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요? 말을 해도 사람 짜증나게 말하고 있어. 그 돈 확 안 줄까 보다. 뭐? 야 박유진, 나 오빠다. 너 정신이 있는 년이야? 어? 사람 같지도 않은 걸 동생이라고 보살펴줬더니. 뭐? 연? 그래, 나 정신 나갔다. 그러니깐 돈 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내가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배째? 어차피 나 평생 한국 안 들어가. 그런데 나를 무슨 수로 잡을 건데? 너희들 길바닥에 나한테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짜증나게 연락하지 마라. 알았어?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토록 뻔뻔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큰 돈을 잊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 싶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자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우리 유진이 걔 있는 곳으로 가자.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유진이 과거 그 남자한테 말하고 바짓가랑이 물고 늘어지더라도 우리 돈 받아내자. 뻔히 어떤 여자인지 알고 만났을 텐데 귀등으로라도 듣겠어? 설마 자기 치부까지 다 말했을까? 이렇게 앉아서 우리 돈 잃을 수는 없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그렇게 우리는 신우가 기겁할 무기를 들고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남아에 있던 탓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해외여행 한번 다니지 못한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고 그로 인한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체를 했다간 혹시 신우가 도망이라도 가면
이곳에 온 것 또한 물거품이 되었기에 우리는 곧장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주며 신우가 살고 있다는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도착한 집은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택의 크기더군요. 아무리 한국 집값보다는 싸다고 해도 이 정도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필히 사기친 돈으로 호화롭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집에 한국인 신우가 살고 있는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하게 되었고 신우가 살고 있음을 확인했죠. 안 열어주면 담이라도 넘어갈 생각으로 누른 초인종 소리에 가정부가 나왔고 좀처럼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자 신우가 나오더군요. 뭐야? 여기까지 어떻게 쫓아온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이. 알았어.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우선은 돌아가. 소동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또 돌아가면 모른 척하고 이사 가려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봐? 어서 돈 내놔. 돈 주라고. 조용히 좀 해. 알았다고. 내가 지금 당장은 못 구해서 그래. 우선 어디 근처 호텔에 가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말해. 일이 커지는 것을 숨기는 건지 신우는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고 그것마저 또 무슨 속임수일까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소동에 신우의 남편인지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고? 아니야. 그냥 아는 주민인데 문제가 좀 있어서. 날씨도 더운데 당신은 들어가. 우리가 누구냐고? 당신이랑 당신 아내가 등쳐먹은 사람들이다.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니 좋아? 다 필요 없고 내 돈 내놔. 내 돈 돌려주라고. 무슨 말입니까? 아니, 누가 누구 돈을 등쳐먹어요? 여보, 이 사람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희 말에 예민하게 굴던 신우의 남편은 자초지종을 알아야겠다며 우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순간 신우의 남편도 사건을 모르겠구나 싶었죠. 집을 들어가면서 신우의 남편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관련 상패들을 보니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편은 사기꾼이 아닌 평범한 사업가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신우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자기들 돈 없다고 나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가족이라고 다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방에 들어가 있어. 유진이 얘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유진이 이런 애라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예요? 신우가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몰랐기에 저는 저희가 당한 이야기를 하고 곧장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 저희 부부가 발로 뛰며 모아온 신우의 어두운 과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내용들은 친오빠인 제 남편도 놀랐던 내용들이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사기는 물론이고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방황으로 남편과 저무르게 여러 번의 결혼과 임신 그리고 아이 출산까지 모든 정보가 자세히 증거들과 함께 들어있었죠. 그 서류들을 보며 굳어가는 신우의 남편 얼굴을 보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싶었습니다. 유진이 너가 곧장 잡혔으면 우리도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거야. 너 단순히 사기꾼이 아니더구만. 이상한 남자들 꼬여서 결혼과 이혼은 밥 먹듯이 하고 애도 책에 만졌더라. 엄마 찾는 애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던데. 너는 어쩜 짐승만도 못하니? 네가 준 5년이란 고통의 시간만큼 우리도 너에게 눈꽃만한 정마저 뗄 시간 줘서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정보 모을 시간도 주고. 방금 전까지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간 건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의 신우였습니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인지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부잣집 딸로 자라왔다고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재산 관련으로 형님과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가족들 관심도 없었고요. 어찌되었든 피해보신 금액은 제가 갚겠습니다. 저와 연애를 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저 또한 아내가 사기친 돈에 10원이라도 썼겠죠. 한 번 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돈을 마련해 갚겠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왜 갚아? 안 갚아도 살 수는 있는 건데. 조용히 해. 지금 당신이 돈을 떠나서 내 앞에서 말을 할 상황이야? 당신도 한국 들어갈 채비나 해.
나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왜 저 사람들 말만 들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곳에 더는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희는 신우의 남편 말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안도 또 속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연락을 주는 신우 남편 덕분에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의 남편은 우리에게 돈을 갚게 되었죠. 물론 신우와도 이혼을 하고 말이에요. 그 정도에서 돌아가도 더는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는 신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에게 신우의 귀국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우가 또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저희 삶으로 돌아가 사는 게 급급했으니 말이죠. 이번 일로 느끼게 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 없이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자. 당장에 탈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노력이 없으면 분명 탈이 나기 마련이더군요. 주식을 하더라도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책을 읽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 고쳐 쓰지도 또 바뀌었다고 착각하지 말자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낀 우리 부부가 이 두 가지는 평생 기억하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